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역기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기전력 일반적인 식입니다. 역기전력의 식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기억하죠? 역기전력은 단자전압에서 전압강하를 빼주는 거죠. 이것이 역기전력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단자전압 주어졌죠.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도 주어졌고요. 회전수는 의미가 없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100V에다가 빼기. 따라서 잘 보세요. 전압강하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답 안 되는 거 제거하세요.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볼까요? 전기자 저항 1이고 전류가 10A죠. 따라서 90V가 역기전력이 된다. 문제 되게 쉬운 거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 문제는 회전력과 전기자 전류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직류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식, 회전력. 얘는 어떻게 되죠? 2파이 A분의 PZ 파이 IA죠. 즉, K의 파이의 IA죠. 자, 여기서 문제의 조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공극의 평균 자속 밀도가 일정하다. 즉, 파이가 일정하죠. 파이가 얘가 일정하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토크는 어떻게 되겠죠? 전류에, 즉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문제를 읽고 그대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직류 분권 전동기인데요. 도체 수가 주어졌습니다. 단중 중권입니다. 다음 자속수가 있고요. 자극수도 있습니다. 전기자에 5A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토크를 물어봤는데요. 뉴턴메타죠. 그러면 토크의 기본식 얘는 어떻게 되죠? 2파이 A분의 PZ 파이 IA. 자, 요 기본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대입 한번 해볼까요? 2의 파이에 A라고 했어요. 병렬 회로수죠. 얘는 뭐하고 똑같다? 문제에서 중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권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극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4, 다음에 4. 도체수가 얼마입니까? 100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 자속수는 0.628. 그 다음 전기자 전류가 5A라고 했죠. 그대로 계산기 눌러주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50 나옵니다. 이 정도는 쉽죠. 만약에 이것을 뉴턴 메타가 아니라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9.8배에 대한 관계, 즉 9.8로 나눠주느냐 곱해주느냐에 대한 관계,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처리해주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토크를 요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라고 보이지만 똑같습니다만은 무엇가 달라요? 단위가 다르죠. 자, 56번 문제와 57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단위가 다르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도체수가 주어지고 중권이고 전기자 전류도 주어지고 토크를 구하라. 따라서 토크에 대한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킬로그램 메타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토크 T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2파이 A분의 PZ 파이 IA인데 여기에 어떻게 해줘요? 9.8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9.8분의 1을 곱해줘야 얘가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 메타가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2파이의 중권이니까 극수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9.8분의 1 해줘야 되고요. 도체수가 360이라고 주어졌고요. 자속수는 0.06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전기자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60A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21.1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킬로그램 메타인지
뉴턴 메타인지의 관계는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됩니다. 단위 환산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요 식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식이 생각나는 게 있죠. 킬로그램 메타라고 하면 대부분 식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식을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0.975의 n분의 p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로 풀려면 n이라는 값이 밑에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n이 있습니까? n이 없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변화시켜 줘야 돼요.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0.975 n분의 p라고 하는 것은 0.975 n분의 2CIA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P가 2C니까 요 2C의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죠. 요 2C 값을 어떻게 대입해줘요? 이렇게 60A분의 PZ 파이 N 이렇게 해서 요 N 값을 어떻게 해줘? 약분해주고 나머지를 대입하면 되죠. 요 N 값을 약분해주고 나머지를 대입하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나머지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 나올까요? 요거 대입하면 그렇죠. 똑같이 21.1 나와요. 회전수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전기자 전류는 60A 그대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 주어지고 중권이니까 AP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Z하고 파이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식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킬로그램 메타라고 했을 때 이 식이 생각이 났다. 이 식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죠. 꼭 이렇게 한 가지씩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 이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흔히들 보고 있는 토크의 식, 이 식 많이 봤을 겁니다. 맞습니까? 0.975 n분의 p잖아요. 여기서 kg니까 10의 3승이 곱해져서 975가 되는 것 뿐이죠. 나머지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이 기본식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역기전력에 전기자 전류를 곱해주면 걔가 전동계 출력이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토크에 대한 킬로그램 메타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뉴턴 메타가 아니라 다윈 센티메타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단위가 뉴턴이 아니라 다윈으로 주어진 거고 메타가 아니라 센티메타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뉴턴 메타하고 킬로그램 메타에 대한 관계 똑같아요. 단지 다윈하고 뉴턴은 같은 단위인데 작은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알고 있는 식. 그게 뭐예요? 자, 킬로그램 메타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0.975라고 계산을 했죠. 그럼 뉴턴 메타는 어떻게 계산하죠? 얘는 9.5 n분의 p. 얘는 뉴턴 메타죠. 뉴턴 메타를 그대로 작은 단위로 환산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 단위 환산 관계가 생각이 안 나도 여러분들은 10의 7승이라고 하는 건 다 나와 있죠. 다윈으로 환산하면 10의 7승이 될 거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굳이 단위를 생각할 필요는 없죠. 앞에 있는 개수만 보라는 얘기죠. 앞에 있는 개수만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9.5 회전수 n을 얼마로? 1840으로. 됐나요? 1840으로. 다음 출력이 얼마예요? 628로. 이렇게 해서 이걸 작은 단위로 환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작은 단위로 환산 안 해도 얘는 그대로 단위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올까요? 계산이 되나요? 와트로 들어가고 다음에 RPM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기 눌러보면 얘는 얼마 나와요? 얘는 3.26 나옵니다. 얘는 뉴턴 메타예요. 뉴턴 메타예요. 그런데 다윈 메타로 환산하면 다윈 센티메타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승수 관계입니다.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 이런 관계죠. 다윈은 어떻게 되죠? 뉴턴하고 몇 승 관계죠?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요걸 찾는 거죠. 요걸 찾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킬로그램 메타냐 뉴턴 메타냐만 알면 이런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이제 얘는 뉴턴의 작은 단위, 얘는 뭐예요? 메타의 작은 단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승수 변화는 이미 보기에서 다 주어졌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에 상수만 찾아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이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얘는 3.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다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센티미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얘도 킬로그램 메타를 요구하고 있죠. 킬로그램 메타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토크 T는 어떻게 계산하죠? 킬로그램 메타니까 0.975 가장 많이들 기억하죠. 이 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기억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회전수 N이 얼마야? 1500이고 0.975에 얼마죠? 출력이 3이 아니라 3000이죠. 왜냐하면 킬로잖아요. 즉 얘는 3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래서 3000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1.95 킬로그램 메타다라고 하는 거죠. 단위가 뉴턴 메타인지 킬로그램 메타인지에 대한 관계를 기억하고요. 거기에 대한 9.8배에 대한 관계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전동기 출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토크가 킬로그램 메타로 주어졌는데 전동기 출력이 얼마냐? 출력 P는 어떻게 계산하죠? 킬로그램 메타일 때는 1.026 NT 이렇게 되죠. 즉 킬로그램 메타의 토크는 0.975 N분의 P에서 여기서 뭘 구한 거예요? P가 얼마냐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식이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0.975 N분의 P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P값 구하면 되는 거죠. 토크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1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0.975. 자, 회전수가 얼마죠? 1000이라고 했죠. 자, P 미지수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넘어가면 1000이 되고 0.975로 나눠주니까 1000보다 약간 크겠죠? 1000보다 약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킬로잖아요. 킬로. 그래서 P는 얘가 1 곱하기 1000이 되고요. 0.975 하면 얘는 와트거든요. 그래서 1000보다 조금 크게 되는데 이걸 킬로로 나타내면 1kW, 근사적으로 1kW, 즉 1000으로 나눠주게 되니까요. 1kW 정도가 근사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보면 나오죠. 그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1026 정도 나오겠네요. 1026, 요게 와트로 얘기하면 1026 와트 정도 되지만 킬로로 얘기하면 1.026이죠. 그러니까 1kW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기본식, 이런 기본식, 이런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들을 기억 못해서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는 이와 같이 되어 있네요. 직류 직권 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전기자 전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전류에 비례한다, 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권 전동기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직권 전동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직권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전기자 전류가 곧 계자 전류가 되고 곧 부하 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곧 자속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직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다. 따라서 직권 전동기의 토크 T는 K에 파이에 IA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같은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K의 I의 제곱이다. 즉 직권전동기는 토크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토크 T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죠. 전격 속도가 1732인데요. 직권입니다. 얘도 뭐라고요? 직권 전동기죠. 그런데 토크가 4분의 3이 되면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속도는. 토크가 줄어들어요? 속도가 얼마 될까요? 속도와 토크의 관계죠. 속도와 토크의 관계. 직류 직권 전동기 토크 T는 K의 I의 제곱이죠. 그리고 속도는 전류의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죠. 속도 n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n은 k의 다시에 전류에 반비례하죠. 파이분의 2c.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게 파이가 i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는 속도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제곱이니까 반비례하잖아요. 속도에. 요거에 반비례하니까 제곱이니까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요? n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토크하고 속도 관계가 이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토크가 줄어들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토크가 줄어들면 속도는 상승해야겠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토크가 줄어들면 반비례니까 속도는 상승해야 되잖아요. 이 관계라고 한다면 이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네요. 속도가 줄어들었네요. 속도가 줄어들었네요. 속도가 상승했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계산 안 해봐도 우리는 이 관계를 알면 이런 기본적인 관계, 이게 기본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관계를 알면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유추해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토크가 줄면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속도는 어떻게 하죠? 상승하게 될 거다. 그러니 토크가 지금 4분의 3으로 줄었으면 얘네들은 상승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만 알면 바로 답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을 알면 답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계산도 안 해도 되고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식이니까. 그런데 이걸 일일이 계산하려면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당연한 이야기죠. 토크는 자,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해요? 속도를 구하는 거죠. 속도는 루트 토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루트 토크에 반비례한다. 이항하고 양변을 루트 씌워주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n-는 변화가 얼마가 되죠? 이게 루트죠. 루트 안에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루트 안에서 바뀌니까 그게 얼마죠? 얘가 1에서 얼마로 갔다? 4분의 3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속도는 그것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732가 초기 속도라고 한다면 이 속도는 1999.9 정도 나오나요? 이런 정도로 속도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요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거죠. 예, 1에서 4분의 3으로 줄었다. 근데 그게 루트에 반비례한다. 이런 이야기. 정리를 하세요.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전기자 저항과 직권계좌 원산의 저항, 다음에 전압이 주어졌어요. 부하 전류가 10A입니다. 전동기의 속도 RPM은 단 기계정수는 2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N은 기계정수 K에다가 이게 어떻게 되죠? I분의 V- 전압 강하죠. RA에다가 RS가 있으면 그걸 더해주고 이게 뭐예요? IA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직권이잖아요. 직권은 이 계좌권산의 저항하고 전기자권산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역기전력이잖아요. 역기전력. 따라서 부하전류가 10A하고
요 자속이 전류하고 같다는 관계, 그 다음에 기계정수가 2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초당 회전수를 우리는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초당 회전수는 기계정수 2에다가 자 전류가 10A라고 했죠? 전압이 얼마입니까? 110이죠. 마이너스 저항이 전기자 저항하고 계자 저항이 주어졌죠? 거기에 얼마요? 10A 전류가 흘렀죠. 그러니까 전압가 생겼죠?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게 얼마냐는 얘기죠. 요게 보니까 1이 되네요. 10이 되네요. 그래서 10을 빼주니까 100이 되네요. 100 나누기 10이 되니까 10이 돼서 얘는 20 나오죠. 20. 20 RPS입니다. 이건 무슨 회전수예요? 초당 회전수잖아요. 여기에 60배를 곱해야 분당 회전수가 되죠. 여기에 60배 곱해야 분당 회전수가 된다. 우리 문제에서는 무슨 회전수를 물어봤죠? 분당 회전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은 무슨 회전수예요? 초당 회전수. 정리가 되겠죠? 1초에 20번 회전한다는 것은 1분에 1200번 회전한다는 거하고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하고 초당 회전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65번 문제 볼까요? 얘는 딱 답이 보이죠? 레오나드 방식, 전압제어죠? 광범위 속도제어죠? 전압제어, 광범위 속도제어. 뭐 하는 거예요? 속도제어잖아요. 광범위 속도제어. 속도제어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드 방식이 어떤 건지, 일그너 방식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직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 동기기. 동기발전기의 여자 방식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여자 방식이 있죠. 직류 여자기 방식이다, 정류기 여자 방식이다, 브러시레스 여자 방식이다, 회전 계좌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여자 방식이잖아요. 이 문제는 회전 계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답이 회전 계좌 방식인데 우리가 동기기 하면 회전 전기자냐 회전 계좌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회전 계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자극입니다. 자극.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에요. 슬롯이 있고 거기에다가 코일을 감겠죠. 그래서 NS를 만들어 주잖아요. N극과 S극을 만들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도체가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보통 직류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외부에서 고정을 하죠. 프레임이니까 고정이 되고 여기서 여기에 있는 전기자를 회전시켜 주죠. 얘가 전기자입니다. 요게 계자입니다. 전기자가 회전되는 방식이죠. 보통의 이런 전기자 이걸 갖다 우리는 회전 전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회전 전기자 방식은 보통의 직류발전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회전 전기자로 해줘요. 그런데 회전 계좌 방식은 무엇이냐면 요게 역할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왜 프레임이 그대로 있는데요. 요게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도체가 여기 이렇게 감겨 있어요. 얘가 전기자 도체입니다. 계좌는 그럼 어디 있느냐? 여기에 계좌가 있어요. 자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2극짜리로만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게 N극, 요게 S극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감기죠. 요게 뭐예요? 이 도체가 감기게 되는 요거는 계좌권선이 되겠죠. 계좌권선이요.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 N극과 S극이 회전하는 거죠. 전기자는 어떻게 돼 있다? 전기자는 여기가 고정이 되고 요 NS가 회전한다. 여기에 있는 요 자극이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뭐야? 자극이 회전한다. 계좌가 회전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회전 계좌형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동기발전기는 회전 전기자형, 회전 계좌형 중에 회전 계좌형을 사용합니다. 동기발전기는 여자 방식은 아니에요. 회전 계좌형을 사용합니다. 이건 여자 방식이 아니라 회전자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AC 발전기가 되죠. 이유가 있어요. 왜 회전 계좌형을 쓸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전기자가 회전하려면 전기자는 3상이 돼야 되잖아요. 3상. 3상이 되어지려면 가닥수가 전선이 6가닥이 나옵니다. 6가닥이 전선이 회전하는 거 하고요. 자, 요거 전기자는 6가닥이지만 계자는 직류전원이 들어가잖아요. 직류전원이니까 얘는 뭐예요? 2가닥만 있으면 돼요. 2가닥만. 그러니 어느 것이 훨씬 더 회전하는데 구조적으로 유리할까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6가닥이 회전하는 것보다는 2가닥이 회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 또 이것과 이것의 기계적인 어떤 튼튼함의 정도를 봤을 때도 얘가 훨씬 더 튼튼할 거고, 전기자가 무거운 전기자가 도는 것보다는 가벼운 계자가 회전하는 게 훨씬 더 구조적으로 좋을 거고,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회전 계자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또 얘는 회전할 때 이 삼상교류잖아요. 발전기란 말이에요. 그럼 발전된 전압이 얼마냐? 6600V예요. 6600V. 보통 6600V거든요. 이것이 회전하는 게 유리하냐? 여기 직류, 여자 전원이니까 얘는 전원의 값이 작은 거죠. 저전압이 되겠죠. 소요 전력도 적겠죠. 그것이 회전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걸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이러한 발전기는 회전 계자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동기기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동기기에 의한 분류가 나올 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자도 회전하지 않고 계자도 회전하지 않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유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도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보면 요 중간 요 갭 있는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도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 회전만 하는 거죠. 회전만. 여기는 별도의 세 번째 유도자. 유도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들어가게 되면 걔는 유도자형 발전기가 돼요. 그러니까 전기자도 고정되어 있고 계자도 고정되어 있고 유도자가 회전하게 되는 유도자형 발전기. 이것도 이제 종류가 하나인데 얘는 고주파 발전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회전 계자형이 여자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6극이고 회전수가 1200입니다. 이거하고 병행운전하는 8극의 회전수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이제 병행운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병행운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병렬운전이 되겠죠. 병렬운전이 되는데 이 병렬운전을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 같아야지 병렬운전이 가능하다? 자, 교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은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라.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병렬운전 조건 중에 하나가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지만이 병렬운전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주파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는 120분의 동기속도의 극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NS는 P분의 120F의 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120분의 동기속도가 1200이고 극수가 6극이죠.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계산하면 얘가 60H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수 8의 회전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극수 8은 P분의 120F다.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8분의 120 곱하기 60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900rpm입니다. 즉 극수 6의 1200rpm 회전수를 가지는 교류발전기하고 극수 8의 900rpm으로 회전하는 교류발전기는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병렬운전이 가능하다. 단 이때 조건이 있어요. 주파수만 같은 게 아니라 기전력에 대한 크기도 같아야 되고 위상도 같아야 되고 파형도 같아야 됩니다.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회전수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한다? 이것은 지금 답이 안 됩니다.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하는 것은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하는 거고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권선법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교류기예요. 교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은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전 계자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나머지 한번 보세요. 전기자보다 계자극으로 회전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전기자 권선은 고전압으로 결선이 복잡하다. 계자회로는 직류 저전압으로 소요 전력이 적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1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전기자 권선법은 단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음에 분포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채용해주면 단절권 계수, 분포권 계수가 존재하면서 특정한 고조파를 제거해서 고조파 이것을 제거해서 파형을 정연파에 가깝게 만들어준다. 우리 교류 발전기는 교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직류 발전기하고 다르게 직류 발전기는 맥동을 줄여줬잖아요. 맥동을 줄여줬지만 교류 발전기는 파형을 정연파에 가깝게 매끄럽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연파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형을 정연파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고 그 방법이 전기자 권선법을 통해서 고조파를 제거해서 정연파 파형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기발전기는 Y결선으로 쓴다라고 했죠. 그 이유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Y결선을 하면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거든요. 중성점을 접지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이상전압의 억제, 고장을 신속하게 검출한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것이 아닌 것, 적당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델타 결선은 순환회로가 존재하니까 순환전류가 흐르는데 Y결선은 순환회로가 없죠. 그래서 순환전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상전압의 발생이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접지를 하게 되면 그 이상전압을 억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한다.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기자 반작용하고 똑같은 건데요. 직류기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죠. Y결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요거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전기자 반작용은 보급과 보상권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류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없다. 그 다음에 얘는 왜 되느냐 이거예요. 코일, 코로나의 열화 등에 대한 감소가 된다. 이 이야기는 Y결선으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 선간 전압이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배만큼이 되기 때문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코일에 대한 절연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일에 대한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체에 대한 절연이 유리하기 때문에 코일에 대한 이런 전압의 높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코로나나 또는 그 코일에 대한 권선의 열화나 이런 것들이 루트 3분의 1배 전압으로 해가지고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Y결선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터빈 발전기의 특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예제에서 물어봅니다. 어떤 거죠? 터빈 발전기는 얘는 고속형이라고 그랬죠. 고속형 발전기니까 지름이 크면 안 되죠. 작고 길이가 길죠. 그래서 원심력을 작게 하는 거죠. 이것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직류기에서도 동일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직류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요식을 가지고 계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속밀도 B를 했는데 B는 면적, 즉 파이 D L분의 자속 파이가 되고 극수가 있으니 극수가 곱해지고 L에다가 V는 파이 D의 60분의 N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도체 수가 또 물론 곱해지겠죠. 이건 하나의 도체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도체가
A분의 Z개의 도체가 곱해진다 그래서 도체수까지 곱해주면 이것은 60A분의 PZ 파이 N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직류예요, 직류. 얘는 앞에서 배웠던 직류 발전기가 이와 같이 되는데요. 교류 발전기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교류 발전기는 이게 조금 달라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도 같죠. 요거까지도 같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 N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바뀝니까? 요 N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바뀌는 거예요. N이라고 하는 것이 P분의 120F. 그 주파수하고 극수가 되겠죠. 주파수하고 극수에 대한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의 차이예요. 그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잘 보세요. 요거는 맞습니까? BLV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건 우리 이해했죠. 그 다음에 속도도 한번 보세요. 요거 똑같은 식이죠. 단지 여기에 P분의 120F 들어간 것 뿐이 없죠. 그대로 똑같이 됐는데 N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요? P분의 120F 넣은 것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B에다가 L에다가 V는 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약분시킨 거예요. 요거 약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파이 D P분의 EF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요걸 정리한 거죠. 파이 D L B가 돼 있네요. P가 돼 있고요. EF가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자속은 얘는 교류잖아요. 교류. 직류가 아니라 교류잖아요. 얘가 뭘로 들어가요? 정연파잖아요. 정연파 자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류 자속이에요. 그래서 BM의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자속을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무슨 값이냐? 최대값이죠. 최대값. 요것이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에요. 우리 회로 이론에서 평균값 계산하죠. 평균값 계산하죠. 시료값 계산하죠. 다 계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을 계산해 봅니다. 이게 이제 민텀이라고 하는데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나타나요. 자속 밀도의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 밀도는 극수하고 자속수 다음에 여기죠. 면적, 표면적 똑같아요. 직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죠. 나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EF P파이죠. EF P파이. 근데 여기서 P도 약분돼서 없어지네요. 그럼 EF 파이가 나와요. EF 파이. 얘는 이렇게 돼요. 자, 정연파에서 시료값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무슨 값을 계산해야 돼요? 시료값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시료값은 평균값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파형률 계산해주면 되죠. 파형률 곱해주는 거. 정연파 파형률은 1.11이고 자, 시료값이 얼마예요? EF 파이죠. 그러니까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2.2 F 파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체가 한 개니까요. 이거는 한 개 도체잖아요. 실제는 도체가 W 권수인 코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감기는 도체를 얘기하는 거죠. 코일입니다. 코일. 그래서 이게 몇 번 감겨요. 몇 번. 권수반 감기는 거죠. 몇 번 감기냐면 이 감기는 횟수가 W번 감기는 거예요. W번. 감겨서 나오니까 여기 W 감기고 여기 W 감기죠. 그래서 얘가 전기자 슬롯에 삽입이 되는 거죠. 또 반대쪽 요놈도 전기자 슬롯에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도체는 코일 수에 어떻게 되죠? W 권수를 감아주면 그렇죠. 2배가 되는 거예요. EW가 되는 거죠. 코일이 1이면 도체는 EW가 나와요. 그러니까
권수가 W인 도체다. 이게 한 개의 도체니까 W인 도체다라고 하면 EW의 도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EW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니까 기전력은 4.44 FW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기본이고, 요것은 우리가 이제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하는 걸 행해 주거든요. 파형을 정연파로 만들어줘야 돼요. 정연파 파형. 요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권선법을 감아주는데요. 무슨 권선이냐면 단절권이라고 하는 걸 감아줘요. 다음에 분포권이라고 하는 걸 감아줘요. 그래서 단절권 계수하고 분포권 계수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단절권 계수와 분포권 계수 때문에 권선 계수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권선 계수. 그래서 권선 계수가 존재하게 되고 그 권선 계수만큼 기전력이 감소된다.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채용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권선 계수. 요게 존재하게 됩니다. 요게 존재함으로써 기전력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여기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고려해서 KW를 곱해주게 됩니다. KW를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KW가 곱해진 것이 바로 발전기, 교류 발전기에 대한 기전력의 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4.44 kW, FW 파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Y결선의 상전압에 해당됩니다. Y결선. 상전압이에요. 따라서 발전기 단자 전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 단자 전압. 이렇게 하면 이 발전기 단자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이 상전압의 몇 배죠? 루트 3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단자 전압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루트 3배 곱하기 4.44에 KW, FW, 파이만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값은 무슨 값이라고요? 정연파에 대한 무슨 값? 시력값.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시력값으로 계산했어요. 기억 잘 하세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이 예제는 전기자 주변 속도를 물어보고 있네요. 주변 속도 V는 파이 D의 60분의 N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파이 D의 60분의 1에다가 P분의 N이니까 120F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60은 나누면 2가 될 텐데요. 물론 계산기 그대로 넣으면 되겠고요. 3.14에 지름이 얼마죠? 외경 2m죠. 다음에 P분의 2의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60Hz죠.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P는 몇 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극수 주어졌나요? 12극. 12극 넣죠? 계산기 누르면 62.8 메타/세크라고 하는 주변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대로예요. 식 그대로인데 단지 교류가 되기 때문에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게 더 고려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거에 하나 더 추가되는 형태가 되어질 것이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6극 60Hz Y결선 3상 동기발전기가 있는데 나머지 조건들이 주어졌어요. 단자전압 물어봤죠. 단자전압. 발전기에 대한 동기발전기에 대한 단자전압이에요. 즉 권선 하나의 전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44 kW FW 파이를 해서 구하게 되면 4.44 kW FW 파이를 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7610이 나오는데 그 7610이 아니라는 거죠. 답이 없잖아요. 단자 전압이기 때문에 7610에다가 루트 3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발전기의 성간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코일 하나에 걸리는 전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포권이나 단절권으로 감으면 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제거되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삼성 동기발전기가 있는데 유기기전력 중에 제5구조파를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면
극간격과 코일 간격을 얼마로 감아주면 되겠느냐. 그러한 단절권으로 감아주면 되겠느냐. 제5구조파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극간격, 코일 간격은 단절권이지만은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얼마로 해주면 되겠느냐.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얼마로 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포권에 대한 고조파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죠. 보통 이제 분포권에 대한 고조파 제거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절권으로서 고조파를 제거하는 것을 시험에 물어보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면 제5고조파를 제거하려면 단절권 개수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단절권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KP5가 되겠죠. 자, 이게 5고조파 단절권 개수거든요. 사인에다가 2분의 베타파이라 그랬는데 얘가 얼마예요?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0이 되는데 뭘 찾아주면 돼요? 베타가 얼마인가? 이거 찾으면 돼요. 5고조파에 0이 되는 베타가 얼마가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권 계수라고 한다면 분포권 계수는 어떻게 되죠? 5고조파를 한다. 그러면 얘는 Q, 사인, 2M, Q분의 파이가 되겠죠? 사인의 2M분의 파이잖아요. 이게 5배가 되고 5배가 되는데 이것이 0이 되는 Q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분포권 계수에 의해 가지고 5구조파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고 얘는 뭐죠? 단절권 계수에 의해서 5구조파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몇으로 감아야 되느냐? 다음에 극피치 분의 자극피치, 극간격 분의 자극간격을 얼마로 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참고하시고 자, 베타 값을 한번 계산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가 0이 되어지려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얼마가 돼야 0이 될까요? 사인 값이 0이 될까요? 얼마가 돼야? 얘가 0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인 0도, 사인 180도, 사인 360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5 베타 파이 나누기 2가 0이 될 때, 파이가 될 때, 2파이가 될 때, 3파이가 될 때 이럴 때가 0이 되는 거죠. 사인의 값이. 그럼 0이 되려면 베타는 얼마죠? 0이죠.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파이가 되면 파이파이 약분되죠? 그럼 얼마죠? 파이파이 약분시켜버리면 2가 넘어가고 5분의 2가 되죠. 0.4. 2파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2는 4가 되죠? 0.8. 자, 베타는요. 3파이가 되려면 5분의 2, 3은 6이 되죠? 1.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권선 개수가 1보다 클 수는 절대 없고요. 권선 개수가 0일 수는 절대 없죠. 권선 개수는 0과 1 사이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0.8이나 0.4 두 개 다 되는데요. 기전력을 크게 만들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죠? 0.8이 돼야 되죠. 0.8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전력이 크게 되고 다음에 제5고조파가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 피치분의 코일 피치의 간격이 0.8이 되도록 해주면 제5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5고조파를 제거하는 특정 고조파를 제거하는 거죠. 즉 분포권으로 가무나 또 단절권으로 가무나 주 목적은 어떻게 돼요? 파형을 개선하는 겁니다. 파형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기자 권선법의 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코일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자기 인덕턴스 L 값이 줄어들겠죠. 인덕턴스는 길이에 비례하니까요. 또 이것을 잘 분포시켜 놓으면 열이 쉽게 잘 방산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권 계수에 대한 특징, 단절권 계수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분포권 계수에서는 지금처럼 파형이 좋아지게 되고 또 열 잘 방산하게 되죠. 또한 장점 중에 하나가 잘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에 누설 리액턴스도 줄어들게 되죠. 단절권으로 감으면 단절권은 자 어떻게 됩니까? 단절권은 역시
권선량이 절약되죠.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죠? 감소하게 되죠. 권선량 동량 이것이 줄어들게 되고 인덕턴스가 감소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되죠? 파형이 정연파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단절권으로 가거나 이러한 분포권으로 가거나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기전력이 권선 개수만큼 두 개의 곱이 되겠죠. 단절권 개수하고 분포권 개수의 곱이 되겠죠. 그 두 개의 곱만큼에 대해서 기전력이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